한겨울 영하의 추위 속에 어떻게 하룻밤 만에 죽어있던 땅을 푸른 초원으로 바꿨을까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정주영 회장의 마술, 그 시작은 바로 볼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부산에는 유엔군 전몰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유엔군 묘지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 정부의 묘지 조성 공사를 맡겼고 그 일은 당시 건설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현대건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엔 측이 갑자기 요구사항을 바꾼 것입니다. 묘지 전체를 푸른 잔디로 덮어야 한다. 준공 검사일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11월 말 잔디를 심어도 뿌리를 내리고 푸르게 자라는 데는 최소 몇 달이 걸립니다. 추운 겨울에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정주영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겨울에 잔디를 심어봐야 얼어 죽습니다. 유엔 측에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주영 회장과 동생 정인영 부사장은 낙동강변의 푸른 보리밭을 떠올렸습니다. 잔디가 안 되면 보리라도 심자. 이 기막힌 발상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는 즉시 현장으로 돌아와 지시했습니다. 낙동강변의 보리밭을 통째로 구매하십시오. 흙재로 파서 묘지로 옮기는 겁니다. 직원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보리를요? 잔디가 아니라요? 정주영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보리 싹과 잔디는 구분이 안 됩니다. 둘 다 푸릅니다. 중요한 건 묘지를 푸른 식물로 덮는 것 아닙니까? 현대건설 직원들은 그날부터 총출동했습니다. 낙동강변에 보리밭 수천 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뿌리채 흙재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트럭 수십 대가 보리밭 흙을 싣고 유엔군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 땅에는 이미 고르게 다져진 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보리밭 흙을 그대로 펼쳐 놓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보리밭이 묘지 위로 옮겨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쉬지 않고 계속된 작업. 그리고 일주일 후 준공 검사일 아침, 유엔군 관계자들이 묘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황량하던 묘지가 온통 푸른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푸른 식물들. 마치 봄날의 들판처럼 싱그러웠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 어떻게 한겨울에 이렇게 푸른 잔디를 만들어냈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만 방법을 찾아내는 것뿐입니다. 물론 유엔 측도 곧 그것이 보리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묘지가 아름답게 조성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전우들을 기리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공 검사는 완벽하게 통과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대금을 받았고 더 중요하게는 불가능을 해내는 회사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보리밭의 기적. 그것은 정주영 회장의 창의성과 실행력을 보여주는 전설적인 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이 한마디는 정주영 회장이 평생 실천한 철학이었습니다. 한겨울에 푸른 묘지를 만든 그 청년은 이제 세계를 무대로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빈대 1화.
정주영 회장의 창의적인 발상과 도전 정신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군의 가난한 농가에서 정주영 회장이 태어났습니다. 6남 2녀 중 장남이었던 그에게 가난은 운명이자 극복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17살 그는 꿈을 찾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주머니에는 70원.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1934년 경성 정주영 회장은 복흥상회라는 쌀가게에 배달원으로 취직합니다. 그가 머물 곳은 가게 위 다락방. 한 평도 안 되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정주영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락방은 수천 마리의 빈대 소굴이었습니다. 밤새 몸을 물어뜯는 빈대들. 온몸은 붉게 부어올랐고 가려움과 고통으로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정도 고통도 견디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견디자. 이겨내자. 그는 매일 새벽 다락방의 틈새란 틈새를 찾아다니며 빈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마리, 한 달 동안 잡은 빈대가 수만 마리에 달했습니다. 신문지 위에 빈대 시체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락방은 깨끗해졌습니다. 빈대는 사라졌고 정주영 회장은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견디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빈대와의 전쟁. 그것은 훗날 정주영 회장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는 정신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한 한 청년. 그는 이제 더 큰 도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거북선 집회 1화. 1970년대 대한민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지 채 20년.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배고팠습니다. 1973년 5.1 쇼크가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는 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조선소를 짓겠다고, 배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대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척도.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조선소 건설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도 안 만들어 본 회사에 어떻게 그런 거금을 빌려줍니까? 정주영 회장은 해외에서 자금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70년대 초 그는 영국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 그곳에서 대형 은행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런던, 템즈강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은행 본사. 정주영 회장은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양복을 빼입은 영국 은행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은행 부사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미스터 정, 귀사가 지금까지 건조한 선박이 몇 척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척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에 냉소가 흘렀습니다. 은행가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배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회사가 조선소를 짓겠다고 수천만 달러를 빌리러 왔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농담입니까? 다른 은행가가 거들었습니다. 실적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돈을 빌려줘야 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주영 회장 앞에는 냉혹한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적도 경험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확신과 열정뿐이었습니다. 포기하거나 불가능에 도전하거나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500원권 지폐였습니다. 그는 그 지폐를 회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영국 은행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폐를 바라봤습니다. 그 위에는 이상한 모양의 배 한 척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북선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이것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한국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거북선입니다. 1592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년 전입니다. 우리 조상 이순신 장군은 이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만들지 못한 철갑 전함이었습니다. 한 은행가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 조선소 대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4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현대적인 공학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철판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전함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거북선은 23전 23승입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라던 일본 수군을 완벽하게 격파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는 경험이 없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은 400년 전에 이미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정복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DNA가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전쟁과 가난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 은행가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정, 그건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20세기입니다. 조선 기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철을 다루는 것, 구조를 설계하는 것, 바다 위에 떠있는 물체를 만드는 것, 그 본질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우리 현대는 건설 회사로서 세계적인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룹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설계하고 건설합니다. 배는 움직이는 건축물입니다. 건설 기술과 조선 기술, 그 경계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지폐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정부는 이 거북선을 자국 화폐에 새겼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고 우리가 가진 기술적 DNA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투기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투자 기회를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것이 4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정신이고 지금 우리가 가진 열정입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잠시 잠들어 있던 사자의 잠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우리 조상들의 이 위대한 역사라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십시오. 우리는 그 믿음을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국 은행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바클레이스 은행 부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쳤거나 천재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후자에 걸고 싶습니다. 며칠 후 정주영 회장은 바클레이스 은행으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회사가 조선소를 짓기 위한 자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 400년 전 조상들의 지혜, 그리고 한 사람의 확신과 열정. 그것이 영국 금융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974년 울산에 현대조선소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선소가 완공되기도 전에 첫 번째 선박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유럽의 한 해운사가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주문한 것입니다. 배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세계 조선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1976년 현대조선소에서 첫 번째 배가 진수되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지만 정주영 회장은 약속된 기한을 지켰고 품질 또한 완벽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유럽의 발주사는 경이로운 결과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0년 후 대한민국 울산의 이 작은 어촌 마을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 현대중공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배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던 회사가 세계 1위 조선소로 우뚝 선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그 회의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시작된 설득. 그것이 한국을 세계 조선 강국으로 만든 시작점이었습니다. 유조선 공법, 조선소 건설에 성공한 정주영 회장. 하지만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큰 무대로 향했습니다. 바로 중동이었습니다. 1976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주빌 산업항 착공. 계약을 따낸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현대건설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활한 사막과 텅 빈 해안가뿐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불가능하죠? 방파제를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와 자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곳엔 항구가 없습니다. 자재를 실은 배가 접안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재가 필요한데 그 자재를 실은 배가 접안할 항구가 없다는 것. 며칠 동안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혼자 현장 바다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급히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접안할 수 없다면 배 자체를 항구로 만들면 됩니다. 엔지니어들이 당황했습니다. 예? 배를 항구로요? 정주영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대형 유조선 2척을 구합니다. 그 배에 자재를 가득 실어서 현장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유조선을 현장 바다에 가라앉힙니다. 침몰시킨 유조선이 임시 방파제가 되는 겁니다. 그 방파제 안쪽의 잔잔한 물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자재를 하역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 건설 역사상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 유조선 공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77년 초 현대건설은 대형 유조선 2척을 매입했습니다. 각각 7만 톤급. 배 안은 철근, 시멘트, 중장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긴 항해 끝에 두 척의 유조선이 주빌 현장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조선을 가라앉히는 일. 만약 실패하면 수백억 원의 손실과 함께 공사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1977년 3월 15일 오전, 첫 번째 유조선의 밸브가 열렸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차올랐고 거대한 유조선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숨죽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 후, 첫 번째 유조선이 계획된 위치에 정확히 가라앉았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됐다. 성공이다. 이어서 두 번째 유조선도 성공적으로 침몰했습니다. 거대한 두 척의 유조선이 완벽한 임시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건설은 안전하게 자재를 하역하고 본격적인 항만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건설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제 건설 전문지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현대건설이 전례 없는 공법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미국, 영국, 일본의 건설 전문가들이 이 혁신적인 공법을 배우기 위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1979년 9월, 주빌 산업항이 완공되었습니다. 약속된 기한보다 3개월 앞당긴 성과였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민족이라고. 이 항구는 지금도 중동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조선 공법은 세계 건설 역사에 한국인의 이름을 영원히 새긴 혁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창의성과 집념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초석이 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현실로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소때 방북.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정주영 회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고향 통천군. 그곳은 북한 땅이었습니다. 1998년 83세. 그는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회장은 전례 없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하겠습니다. 고향에 대한 보답이자 남북 화해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전국에서 송아지 500마리를 직접 골랐습니다. 아버지의 소를 팔아 고향을 떠났던 소년. 정주영 회장은 83년이 지난 지금 500배가 된 소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1998년 6월 22일 500마리의 소를 실은 50대의 트럭이 판문점을 통과했습니다. 분단 이후 53년 만에 민간인이 육로로 북한을 방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마침내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67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태어난 집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흙벽과 낡은 기둥들. 정주영 회장은 그곳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구나. 내가 돌아왔다. 아버님, 67년 전 아버님이 주신 소 한 마리가 이제 500마리의 소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이 뿌리신 건 희망의 씨앗 한 알이었지만 제가 가져온 건 그 씨앗이 일궈낸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큰 꿈입니다. 1998년 6월 1차로 500마리를 보낸 정주영 회장은 그해 10월 다시 한번 501마리의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넘었습니다. 왜 하필 1001마리였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에게 빌린 소 한 마리를 갚는다는 의미를 넘어 단순한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일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러 가는 아들의 마음으로 넘었던 그 길. 그것은 분단의 장벽을 허문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이 소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향을 돕겠다고. 그해 11월 정주영 회장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강산을 바라보며 그는 말했습니다. 남과 북이 만나면 평화가 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2001년 3월 21일 대한민국 경제의 거인 정주영 회장은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로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시대를 바꾼 기업가로.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 다만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정주영 회장.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해봤어? 라는 말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따뜻한 응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주영 회장의 불굴의 의지를 기리기 위해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극적 전개를 위해 일부 장면이 각색되었습니다. 특히 겨울 보리싹 공사는 동생 정인영 부사장의 지혜로운 제안과 정주영 회장의 과감한 결단이 만들어낸 현대건설의 소중한 기록임을 밝힙니다.